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서로 이제 처음부터 새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문 과정은 우리가 했고요. 이제 기본 과정은 이제 기본서로 진행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1열 과정, 3, 4월 과정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5열 과정 아마 요약집으로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기본서로 우리가 2바퀴 정도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기본서 물론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책이 어때요? 나중에 이제 출판돼서 나오던 보면 꽤 두꺼워 한 600페이지 되는데 그걸 다 알아야 되느냐?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부연 설명도 있고 이렇게 좀 추록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요.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꼭 다 체크 안 하셔도 시험 보는 데 지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1열 이제 첫 시작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과정 위주로 이제 해 나갈 건데 그래도 이제 이 1열 과정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지 간단히 제가 조금 이제 준비하는 거 이건 미리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이번 1열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우리가 기본서로 진행하는데 자, 이 기본서 하나면 충분해요. 자, 하나면. 대신 이제 1열 과정에 제가 이제 칠판에다 이렇게 PPT로 띄우잖아요. 그러면 칠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밑줄 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기본서에 이 내용을 전부 다 밑줄 치고 그것만 앞으로 반복해도 시험장 가면 90점 넘어요. 안 넘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다룹니다. 자, 그래서 1열 과정은 다른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본서에다 밑줄 친다.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 밑줄 친다. 이 생각만 하셔도 돼. 그리고 그 밑줄 친 것만 이제 3, 4월 달에 어때요?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90점 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내용 어차피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 과정은요, 중요 부분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출제 비중이 떨어진 것은 제가 생략할 거예요. 굳이 초반에 출제되지도 않는 그런 비중까지 다 이렇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떨어진 것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생략하고 스킵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요, 판례 같은 것도 체크합니다. 우리 판례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다 체크하면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은 뭐예요? 결국은 암기해야 돼, 암기. 시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부담을 갖는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어야 암기를 해도 그게 머리에 들어와요. 내가 이 내용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막 냅다 암기만 한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과목은 충분히 제가 설명하면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여유 있을 때 하자 이런 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앞두고 막 시간에 쫓길 때 암기하려면 그때 잘 되냐?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중개사 법령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있어요. 그럼 다른 과목도 다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목별로 이제 암기해야 될 게 막 이제 어때요? 막 쌓이고 이렇게 막 부담감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때 암기할 거 조금 미리 해놓자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과목도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개사법은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은 거의 한 7, 80% 정도는 우리가 1년 과정에서 이렇게 암기 비법 통하여 자, 이렇게 이제 암기해 나가게끔 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암기해야 될 내용 나중에 프린트로 이렇게 제가 자료 나눠 드릴 텐데 한 3장 정도 나와요. 우리 과목 처음부터 끝까지. 자, 프린트 3장, 이 암기사 이것만 외워도 7, 80은 기본으로 나와요. 프린트 3장.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거 그렇게 많다, 적다? 또 많다고 그러네. 프린트 3장이라니까. 고작 그 프린트 그 글씨 작게 해서 빡빡이, 그거 아니에요. 글씨 뭐 포인트 7, 뭐 9.0, 8,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큼지막하게 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언제? 지금부터 외우세요. 암기는요, 나중에 천천히 해야지. 물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또 다른 과목도 막 해야 되고 이게 부담이 돼요. 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자, 그래서 이런 암기는 어떻게 하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틈틈이 외우자. 그러니까 공부 이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활용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이라면 별거 없어.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먹고 자는 시간 외에 공부만 해야 되는 고3 수능생이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그 다음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해야 되는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이에요?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성인이에요. 다 나름대로 어때 생활도 해야 될 영역이 있죠. 그거 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에만 시간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건 하에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공부해. 자, 그러면 뭐냐? 남는 그런 자투 시간, 헛되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내가 붙드냐, 이거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공부할 시간 없어 바빠 이러지 마시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헛되이 보내는 시간 한번 잘 봐봐요. 하루에 몇 시간 나와요. 그것만 해도 돼, 그것만. 그러니까 내가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나름대로 시간은 확보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책은 한 번씩은 보고 적어도 1시간 보고 이렇게 하루를 넘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예습보다도 복습을 강조합니다. 자, 예습은 우리가 처음 공부하니까 이 내용을 아냐, 몰라. 내용도 모르는데 예습한다고 하면 되느냐? 별 효과가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복습. 그러면 복습 위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매일 정리 노트라고 해서 또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것을 우리는 바로 그날 이 한 10개 정도 지문으로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알아도 충분히 복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 자료 어때요? 버려야 돼? 잘 모아놔야 돼? 잘 모아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모으기만 하잖아. 이거 나중에 봐요, 안 봐요? 그나마 모으기만 하면 다행이야. 이제 이거 끼워놨다가 덜렁덜렁 하다가 어디 빠뜨려가지고 없어요. 맨날 우리 그래. 절반 이상이 그래, 대부분.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 파일 있잖아요, 파일. 얇은 거 이렇게 투명 파일 있죠? 과목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딱딱 나눠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막 그냥 뒤죽박죽 섞지 말고. 이거 찾느라고 막 뒤지고. 그러지 마시고 과목별로 딱딱 따로따로 해서 나중에 이것만 다시 처음부터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주 정도 진행되면 8장 나오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점검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 본다고 할 때 이 두꺼운 책을 시험 앞두고 한번 봐요, 못 봐요? 어림 택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프린트 자료 이거 8장만 딱 처음 쭉 꼼꼼하게 훑어보면 전체 내용이 어때? 정리가 돼.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고 해도 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적 여력이 좀 더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교재 맨 뒤쪽에 보면 단원 끝나면 이것도 여기 뭐예요? 메타 인지 학습이라 해가지고 OX 지문이 또 나와요. 자,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또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정될 내용이 이제 공고가 되어서 이제 곧 통과가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본서 여기는 반영이 안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제가 업로드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좀 프린트 자료로 첨부해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발 미루지 마세요. 우리 수험생들 정말 많이 미뤄. 자, 그래서 프린트 이거 개정된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기본서 받으면 그 해당 파트에 그 좀 어려가지고 딱 붙이세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래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또 다음에 보면 또 개정된지도 모르고. 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뭐든지 그날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제 기본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풀로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놔야 돼요. 많지는 않아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 그런 건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월 과정 한번 쭉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자, 맨 처음 1장이 총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장 총칙. 자, 펴보세요. 자, 편집에 펴시면, 자, 공인중개사 이제 법령이 나옵니다. 자, 크게 이제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개실무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20페이지. 자, 프린트 20페이지. 자, 그럼 우리 교재 20페이지 보시면 총칙 그런데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설 그래서 이 법의 성격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오른쪽 21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법령의 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구성도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자,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 제정 목적이 나옵니다. 자, 무슨 법이든지 제1조가 그 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걸 목적 조항이다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밝히는 건데 그럼 우리 법은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 자, 목적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적. 자, 이게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목적 조항이 꽤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면서 목적 조항 내용이 확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자, 뭐냐? 이 법은 왜 만들었냐 하면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좀 하나. 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자, 이거 이제 두 가지. 그리고 결국은 뭐 하겠냐? 국민경제 이바지하겠다. 자, 결국은 국민경제 이바지하겠다. 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문. 자, 법령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목적 조항을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세 개로. 자, 그러면 자, 먼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데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지금 뭐예요?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 업무잖아요. 그럼 이 중개 업무를 관한 것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중개 업무, 자, 부동산 거래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개나소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이 업종에 종사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법에서는 공인중개 시험 제도도 도입하고 교육 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지 뭐 하겠다? 그 전문성을 뭐야? 제고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동산 거래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죠? 이 사람들 계약서는 하나 달랑 써주고 돈만 많이 받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또 이런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각종 법률 관계 어때요?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런 복잡한 법률 관계를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하자 얻기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여러분들이 알선하는 거예요. 또 부동산 자체에 대한 특징, 그래서 이 부동산만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 뭐냐,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죠. 또한 하자나 결함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 그 현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부동산 번호 안목도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한 어때? 나름대로 노하우랄지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갖춘 사람들이 이 업종에 종사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법에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자,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떤 시장이냐? 중개시장. 그러면 부동산업 그러면요, 그 업종이 굉장히 커요. 규모가 이 부동산 시장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뭐 건설업 엄청 많아. 자, 그 많은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건 뭐라고요? 중개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중개업이에요. 그냥 부동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업 중에서도 어떤 시장? 중개시장. 그러니까 이 중개업을 뭐 하겠다? 건전하게 육성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때요? 그동안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맨날 부동산 사고 많이 터지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어때 욕심이 다른 민족보다 굉장히 강해. 왜냐하면 국토는 협소하고 인구는 많고 또 우리가 농경 민족이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 이쪽으로 굉장히 어때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게끔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돼. 공익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 땅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안 돼 하는 규제 같은 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그런데 이렇게 생산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일부 몇몇 투기꾼들 때문에 가격만 엄청 올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생산 단가가 비싸지고 그러다 보면 물건을 만들더라도 가격이 비싸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경쟁력이 어때?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좀 통제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건전하게 육성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각종 규제 내용들이 또 다뤄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결국은 뭐 하겠다는 얘기냐? 국민경제 이바지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계약이 체결되게끔 하면 어때요? 그들도 다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게 어때요? 경제 이바지가 제대로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국민경제 이바지한다는 이런 공익적인 지유가 있어요. 우리가 4개월 취득하고 사무실 개업했어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중개보수를 받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어때요? 널리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되게끔 이바지하는 이러한 역할 이것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한다는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2조부터 쭉 나머지 조항들이 이제 일종의 수단적인 조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목적.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에서 뭐가 있느냐. 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법을 배웁니다. 그럼 이제 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법을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언뜻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 들어봤던 용어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용어가 다른 데서 쓰이는 의미와 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 어때요? 나중에 이제 이 법을 공부하면서 그 법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이든 다 마찬가지. 제1조가 목적이고 그 다음 제2조의 용어 정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공법을 배우다 보면 건축법이랄지 주택법이랄지 이런 데 보면 용어 정이 쭉 나와요. 거기는 개수가 꽤 많죠. 아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총 몇 개밖에 안 되냐? 한 6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자 뭐냐? 말 그대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 용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느냐인데 우리가 뭐 이게 거의 안 빠지고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6개 중에 5개 골라놓고 용어의 정의가 바르냐 바르지 않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의 정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법에서 어떻게 풀이를 해서 소술되었는지 꼼꼼하게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자, 이 6개 외운다 못 외운다? 아, 이 정도쯤이야. 근데요, 이게 조심할 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외우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 자,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살짝이 출제자가 이걸 변형해요.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변형되어 틀리게 나온 용어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요. 이게 거의 100% 가까이 출제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50, 6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맨날 선생님 좀 찍어주세요. 다 찍어줘. 이거 100% 나옵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틀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찍어주는 게. 자, 그런데요. 이걸 왜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이 잘 틀리냐. 말 그대로 그럴싸하게 함정을 파요. 그럼 이거 실수하지 않고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있어요. 그건 뭐냐?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 안 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 무시하게 외우세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암기한 내용대로 서술이 되어 있는지 이걸 그대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순 무시하기 뭐 하자? 외우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첫 번째 중개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업 있잖아요. 그 법정을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중개하고 특히 중개업은요, 여러분이 신경 써서 좀 외워야 돼. 이것은 용어 풀이만 외울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사례 형태로도 물어봐요. 자, 그렇게 사례 형태로 문제를 출제해서 이게 중개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또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사례로 물어보더라도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 자, 암기를 하는데 출제 유형을 보면 간단해요. 다른 말을 살짝 끼워 넣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뭔가 단어를 하나 빼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빠졌는지 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이 끼어들었는지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쉽게 못 고른다 이거예요. 못 찾아내. 자, 그래서 단순 무식하게 외우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6개잖아요. 자, 그러면 중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개라 하면, 자, 이제 보세요. 자, 우리 23페이지로 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법에 쓰여져 있는 이 문구, 이것은 하나라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여기에 다른 말을 끼워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암기를 하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우리가 외우자 이거예요. 이해는 하고. 자, 먼저 자,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은 말 그대로 중개 대상이 되는 뭐다? 물건. 그러니까 여기 거래 당사자라고 그랬네요. 그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뭔가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용어의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중개 대상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요. 아무 물건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 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중개사법상 이 중개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 중개라는 말은 원래 다른 데서도 많이 써요, 안 써요? 중개라는 시장은 굉장히 커요. 우리 부동산 거래 중개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도매, 소매, 상인 간에 중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식 시장에서도 주식 사고 팔고 중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식 중개인 이런 말 쓰잖아요. 중개하는 시장은 꽤 많이 커. 요즘은 또 어때? 젊은 남녀, 청춘 남녀 혼인시켜주는 거. 그 업체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거 좀 그래도 유명한 거. 뭐 듀오 이런 전철역에 붙어 있잖아요. 듀오. 거기 보면 결혼 중개 업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결혼 같은 경우는 중개란 말 대신 우리가 중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결혼은 중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도 중개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중개란 말이 거기에서 쓰는 의미와 우리 여기서 쓰는 의미가 같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란 말을 평소에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만 우리 법에서 중개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아무 물건이 아니라 우리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알선했을 때 그게 우리 법상의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도요.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알선하는 건 똑같아. 중개는. 뭐든지 거래하게끔 알선. 그런데 우리도 거래하게끔 알선하는데 어떤 물건이다?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용어의 정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 쓰는 중개란 말과 우리 법에서 쓰는 중개란 말이 서로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이 뭐예요? 자, 우리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제 2교시 할 건데 우리는 거의 부동산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자, 그런데 법에서 이렇게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법정 이런 말 써요. 자, 이 말은 법에서 직접 뭐하고 있다? 규정. 그러니까 이 말을 줄여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갖다가 법정 중개 대상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정 이런 말 많이 들어봐요. 법정 담보물권 뭐 이런 말. 자, 또는 법정 지상권 이런 말. 간단해요.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물건인데 이게 바로 뭐냐?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하여 자, 거래 당사자가 말 그대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들이 어떤 형태의 거래가 있나요? 매매 형태도 있고요. 교환 형태도 있고요. 임대차 형태도 있는데 부동산 거래가 이런 부동산 거래가 이것만 있냐? 많아요. 많아. 근데 그걸 전부 다 여기다 열거해서 하나씩 쓰면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써놓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다? 그 밖에 기타 등등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자 거래 당사자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거래라는 말을 안 쓰고 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법률 용어를 써요. 근데 그 법률 용어가 무슨 뜻인지 풀이를 또 법률 용어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거래 당사자 사이에 하는 거래 행위가 뭐가 있어요? 거래 행위 이름은 금방 알 텐데 여기서는 그 말 안 쓰고 뭐라고 쓰느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이 말이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가 민법에서. 그래서 이제 민법이 사적 자치 영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법률인데 거기서는 이제 어때요? 개인 대 개인 간의 이런 거래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쭉 배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계약법 파트에서 다 배울 건데 맨 처음 민법 총칙에서 이제 그런 모든 이런 것을 배우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추상적인 이론으로 처음에 거기서 배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을 맨 처음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어렵죠. 솔직히 법대생들도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긴 한다고 기고 난단 놈들이 법대를 가는데 그 법대생들도 민법 총칙 맨 처음에 그 법률 용어를 배운다 보면 어려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놈이 있어.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일단 밑줄 친다고 그러다. 나중에 그걸 다시 보려고. 민법 총칙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다 쳐놨어요. 처음부터 다 치면 나중에 못 봐. 못 봐. 그거 이제 던지고 새로 사야 돼.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게 민법이 법률 용어 추상적이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 한번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권리, 득실, 변경. 그 권리가 득실이란 말은 취득하거나 아니면 권리가 상실되거나 또 권리가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런 걸 묶어가지고 득실 변경하는데 이렇게 권리가 득실 변경 이렇게 서로 바뀌고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마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뭐라고 배워요? 권리 변동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또 이제 하나의 또 예를 들면 이게 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법률 행위니까 이제 뭐예요? 말 그대로 거래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면서 이런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또 이것은 다시 또 이제 어떤 게 있나요? 하면 민법 시간에 이제 아직 초반이라 잘 모를 건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제 뭐 단독행위란 말이 있고 혹시 들어봤나요? 아 들어봤구나 그래. 또 합동행위 들어봤어요? 계약 이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에 또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단독행위냐 합동행위냐 계약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계약이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이 있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권리 변동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권리 득실 변경 행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매매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 볼게요. 훨씬 쉬워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자,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자,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이 뭐냐? 자, 주택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주택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자, 매매.
그러면 매도인은 이제 이 주택을 파는 거고 매수인이 이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권리가 변동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어떤 권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매도인 어때? 원래 자기 거였다가 팔았으니까 없어지죠. 아하, 그러니까 매도인이 권리가 어떻게 돼? 상실. 없어지는 거고. 매수인은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겼잖아요. 뭐예요?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취득했다. 그러니까 이거. 아하.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뭐예요? 득실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권리, 득실, 변경.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권리, 득실, 변경 행위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부동산 거래 행위 이제 평소에 이렇게 쓰면 더 쉽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을 배우니까 법률 용어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권리, 득실, 변경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뭐 하는 거라고요? 알선하는 거. 그럼 알선이 뭐예요? 하면은 알선은 자 이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주택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다리 놓는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협상을 주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계약을 딱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알선. 알선이 이제 이것은 뭐 법률 용어가 아니니까 우리가 평소 쓰는 말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게끔 주선을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 그런 걸 우리가 대부분 알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자, 중개가 뭐예요? 자, 중개. 자, 이 물건 이거 부동산. 자, 이 물건. 이걸 아까 뭐라고요? 법정 중개 대상물.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무슨 거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는 뭐다? 거래 행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걸 이제 민법 시간에는 법률 행위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뭐 하는 거라고요? 알선하는 거. 이게 이제 중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중개가 뭐예요? 중개는 바로 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알선하는 게 중개예요. 이러면 돼요. 부동산 거래 알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그냥 쉽게 거래 행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거래 행위니까요. 그러면 자, 매매견 임대차 외에 다른 거래 행위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있어요? 네.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 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다 알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그냥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막 이거 이렇게 깊이 있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자,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권리 변동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알선할 수 있냐? 이건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권리, 득실, 변경행위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바뀌는 게 뭐가 있나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자, 을에게 넘어가. 그럼 이제 이 소유권 권리가 변동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법률 행위에 의하여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 갑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이게 상속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사망한 순간 이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법에서 사망하는 순간 이 권리가 바로 넘어간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권리가 바로 넘어가게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 나서서 중개를 해요, 못 해요? 중개 못 하잖아요. 잠깐 너 죽기 전에 나한테 의뢰하고 죽어. 그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행위에 있으면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권리 변동은 법률 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법률 행위는 주로 뭐다? 계약.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니까 이런 계약, 이거 한마디로 다 뭐다 이게? 이렇게 계약. 그럼 무슨 계약? 부동산 거래 계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알선하는 거구나 이러면 돼요. 자, 조금 어려워요. 이제 맨 처음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자주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상의 중개가 뭐예요? 자,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 법상 중개가 뭐예요 하면 세 마디. 부동산 거래 알선. 이것만 찾으면 돼. 자, 부동산 거래 알선. 그럼 이제 사례식으로 이게 중개냐 아니냐 물어봐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알선. 이 세 개가 있으면 중개.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아니다. 이러면 돼요. 간단해요. 찾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자, 설명했고 24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러한 중개는 어떤 성질을 갖나요? 중개. 그러니까 중개가 그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 자,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자,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부동산. 이 부동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질끔 알선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중개라고 그랬죠. 근데 실은 이거라고 보면 돼. 이 거래가 이루어질끔 알선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중개 또는 중개 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질끔 우리가 알선하는 게 바로 중개다. 또는 중개 행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중개 행위는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자, 우리 보죠. 첫 번째 독자적인 행위 그랬죠? 여기서 독자적인 행위라는 건 뭐냐? 이거. 의뢰인의 사자가 뭐냐? 심부름꾼. 호랑이 친구가 아니라 심부름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이 물건 좀 팔아달라고 우리한테 의뢰를 해요. 그래 놓고 일일이 우리한테 지시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또 우리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직접 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계약은 당사자 자기네끼리 체결해. 단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달인 놓는 역할 좀 해달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알아서 뛴다 이 말.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만 맡기면 제가 알아서 사겠다는 사람 구해서 당신 소개한 다음 계약이 체결되게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다? 독자적인. 그냥 우리가 알아서 뛴다. 그러니까 중개는 우리가 뭐 한다? 알아서 하는 거다. 중개는 일일이 지시 간섭받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행위 그랬죠? 자, 사실행위 이제 이 말이 중요한데 자, 뭐냐?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 아까 법률행위는 누가 해요? 거래 당사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이루어지게끔 뭐예요? 옆에서 조력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뭐예요? 우리가 이 물건을 분석하고요. 사겠다는 사람 현장에 데리고 와서 안내하고요. 이런 거. 또 하자나 결함이 있나 없나 분석해서 브리핑하고 권리 분석하고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실행.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상대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법률행위는 거래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이 체결되게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 보조해 주는 거. 그런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실행위 이렇게 얘기해. 사실행위. 네. 자, 그 다음에 3번에 내려오면 이제 상행위 그랬나요? 상행위가 뭐냐 이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는 뭐냐?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도 상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상인이 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즉 돈 벌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중개하는 것은 돈 벌려고. 따라서 상법상 뭐에 해당한다? 상행위에 해당한다. 상행. 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상행이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없는 건데 이거 하나. 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해 하는 우리가 뭐다? 보조적 준비. 그러니까 이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게끔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조 역할, 이런 역할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중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개다. 자, 뭐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개 행위는 어떤 성질을 가져요? 하면은 사실행위다 또는 상행위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중개의 종류가 쭉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26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구분이 나와요. 자,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자, 26페이지 보시면, 자, 중개대상 권리가 나오고, 자, 그리고 오른쪽 27페이지 보시면 중개대상이 아닌 권리 이런 말 나오죠? 자, 이건 조금 이따 저기 중개대상을 설명할 때 합니다. 자, 그때 합니다. 일단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8페이지에 자,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업을 보도록 합니다. 중개업. 자, 중개업은 뭐예요? 자, 중개업은 말 그대로 이제 중개를 업을 한다 이건데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세 마디가 좀 필요하네. 자,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 그러면 중개업은 말 그대로 이제 중개를 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중개가 뭐예요? 자, 방금 우리가 했잖아요. 중개가 뭐예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각종 거래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개자, 이 중개를 뭐 하는 거예요? 업을 하는 거예요. 업으로. 자, 그런데 자, 일단 이 중개를 하려면 뭐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자, 아까 우리가 이걸 중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거래 알선하는 거. 그럼 이렇게 거래를 알선하려면 다른 사람, 이때 이제 매도인 측, 매수인 측 이렇게 의뢰를 받아야지. 의뢰가 있어야 우리가 거래 알선하는 거예요. 의뢰도 없는데 알선할 수 없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알선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아까 돈 벌려고 상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사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양쪽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중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선하고 보수 받으면서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뭐다? 업이다. 근데 이제 원래 업이란 말은 뭐예요 하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영업. 자, 영업을 이제 줄여서 업 그러는데 영업이 뭐예요? 영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 벌 목적으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자, 그래서 업은 어떤 걸 업이라고 해요? 하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걸 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업이란 말이 이제 영리 목적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대가가 있어요. 대가. 여기 대가 보수. 그러니까 솔직히 이 말이 빠져도 상관없는데 여기 한마디에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의뢰에 의하여 뭐예요? 이 거래 알선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중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면 그게 바로 뭐다? 중개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쉬워요 또. 자, 이 중개를 어떻게 한다? 업을 한다. 근데 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업이 된다고 하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 자, 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우리 교재 28페이지 봅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일방에 의하여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에 해당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자, 우리가 이제 만일 자,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자, 매매계약 같은 경우 매도인 측, 매수인 측 이렇게 양쪽 쌍방으로 의뢰 받아서 뭐 중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꼭 쌍방으로 의뢰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일방으로만 받아도 중개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뭘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 공동중개 떠올리면 돼요. 자, 저기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은요. A라는 개공사한테 중개를 의뢰했어. 자, 당신이 물건 좀 팔아달라 매도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매수인 을은요. A한테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냐?
B라는 계공사 찾아가서 매수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A와 B 이 두 계공사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킵시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렇게 중개를 해서 계약 성사시킬 수 있다 없다. 이걸 우리가 공동중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각 뭐예요? 각각 일방으로만 뭐예요? 의뢰를 받았잖아요. 일방으로만 의뢰 받아도 때 다른 사람과 서로 협조해요. 얼마든지 이거. 자, 이렇게 중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자, 이때 이제 보수는 우리가 나중에 법정 한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제 받게 돼 있는데, 자, 업이 되려면, 여기 그랬잖아요. 일정한 보수를 뭐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돼. 그런데, 자, 29페이지 봐봐요. 29페이지 메인 위에 보면 거기 판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단지 보수 받을 것을 약속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다. 요구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달라고 요구만 했어. 어떤 사람이? 예전에 무자격자가.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이렇게 거래를 알선했는데 내가 당신들 계약 성사시켜주면 중개보수 얼마 줄 거냐? 이렇게 이제 얼마 서로 주겠다. 약속을 하고 좋아. 하고 계약을 성사시켰어.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제 달라고 요구했어.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이 주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 주고받고 이건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도 이거 업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건데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업이 아니다. 업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돼. 그런데 약속 요구에만 그친 경우는 업이다 아니다?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업이로 할 거 그래가지고 그 밑에 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이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냐? 자, 보통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영리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우연한 기회, 자 우연한 게 일회성, 알선 이것은 그러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대가가 없어요. 무상으로 하는 거 이것도 업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자 그런데 횟수만 가지고 따져서 딱 한 번 했어요. 그럼 이거 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 이제 예를 있어요. 거기 그 맨 밑에 자 업이냐 아니냐 해당 여부 있잖아요. 29페이지 맨 밑에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맨 처음 계약을 딱 이번에 한 건 성사했네. 자, 이 사람은 지금 딱 한 건 했어요. 그럼 이거 업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횟수만 따지면 업이 아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사무소를 하나 차렸어요. 간판도 달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생각이다. 앞으로 계속 반복할 생각이다. 계속 반복할 생각이죠. 그래서 잠재적 계속 반복성을 인정하여 이것도 업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업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중간에 박스 판례를 봐봐요. 자, 29페이지 중간에 박스 판례. 자, 업이라 하면 뭐냐?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거기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 반복 계속성, 영업성 일단 이게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이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라 태도나 모양. 그러니까 태도, 모습이란 얘기인데 이게 일본 한자예요. 우리가 쓰면 안 돼. 우리는 그냥 태도, 모습 이러면 되는데 옛날 판례가 이제 일본 그거 그대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요.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사회 통념에 따라. 그러니까 자 봐봐요. 횟수만 가지고 딱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업이 아닐 텐데 이렇게 횟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뭐냐?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사무실 하나 개업했어요. 간판도 달았어요. 그 태도를 보면 앞으로 계속 반복할 게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비록 한 번 하다 걸렸다 하더라도 이것도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자, 뭐냐? 이제 업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자, 봐봐요. 업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어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그럼 이 사람도 중개업을 한 건가요?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죠. 그렇죠. 우리 법상에 중개나 중개업은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야 된다. 등록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계속 반복해서 대가를 받고 하면 업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렇죠. 한 거예요. 그 다음,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을 하여도 이거 중개업이 된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부수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교재에, 자, 여기에는 자, 30페이지 보시면, 구별의 실익 해가지고, 거기 구별의 실익 첫 번째, 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구별의 실익은 뭐냐 하면, 만일 이게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사법 적용을 받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받지 않고 이제 이건데, 자, 우리 여기는 이제 세부적인 이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게 판례인데 어떤 판례냐면,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컨설팅,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투자 목적으로 또는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돈이 되는지 한마디로 자문, 컨설팅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수수료 받고. 그런데 이제 의뢰인들이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문의를 하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여기다가 원룸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낫겠다. 오피스텔 짓는 게 낫겠다. 아니면 상가를 짓는 게 낫겠다. 뭔가 이렇게 자문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이, 나는 돈 없으니까 그냥 이 토지 그냥 팔고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짓든 알아서 하라. 그냥 당신이 중개 좀 해달라. 자, 이렇게 자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개해달라고 하니까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벌써 그럼 계속 반복됐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중개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 원래 컨설팅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수적으로 중개를 계속 반복하게 되나, 이제. 그럼 이것도 업이다, 아니다? 그렇죠, 업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걸렸어. 당신이 왜 자격도 없이 중개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은 나는 중개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 컨설팅 사업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문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딸려서 그냥 했을 뿐이다. 이게 내 주된 사업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경우까지 꼭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재판에서. 그건 네 사정이고 비록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업이다, 아니다? 업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자격도 없으니까 뭐가 된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업은 꼭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다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이제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이 특정되거나 거래 행위가 특정된다 그러는데, 자, 물건이 특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건 우리 교재에 있어요. 자, 물건이 특정, 거기 29페이지 맨 밑에. 29페이지. 거기 맨 밑에 2번.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만 취급할래요. 나는 다른 물건, 상가나 토지 이런 건 취급 안 하고 아파트만. 나는 주택만 취급할래요. 그리고 계속 반복 알선합니다. 업이다, 아니다? 나는 토지만 취급할래요. 업이. 나는 상가만 취급할래요. 상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업이에요. 또 거래 행위. 자, 이번에는 거래 행위. 나는 매매만 취급할래요. 임대차 돈 안 되니까 나는 임대차는 취급 안 하고 매매만 취급하겠다. 그래도 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이거예요. 나는 임대차만 취급하겠다. 나는 저당권 설정 계약만 하겠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특정되거나 거래 행위가 특정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뭐다? 다 업이다. 다 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중개업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를 봅시다. 자, 우리 교재 31페이지.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좀 내용이 많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고 일단 공인중개사만 간단히 보고 끝내줘요.
자, 31페이지. 자,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자, 간단해요. 자, 이 법에 의하여, 이 법. 우리 지금 중개사법. 자,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격만 취득하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공인중개사.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자격 취득해요 하면? 시험 봐야 돼요? 시험만 보면 자격증 줘요? 합격이야, 합격. 합격이란 말 빠뜨리면 안 돼. 우리는 결과가 중요해, 결과. 자,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중개사법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여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일본에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법. 우리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거, 이걸 인정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뭔가 하나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예전에 기출문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렇게 나온 적 있잖아요. 다른 법률. 그런데 또 한 번은요. 이 말을 빼고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아요, 틀려요 하면? 틀린데 맞다고 했어요. 기출문제가. 그 엄밀하게 틀려요. 그런데 왜 맞다고 했냐? 어차피 우리가 중개사법 공부하고 중개사법 시험을 보는데 이 말이 꼭 없어도 중개사법이라는 걸 왜 모르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그때 이거 이의제기했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지네들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잘.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거 틀린 사람이 거의 없어. 90% 이상이 다 맞은 지문이고 한두 명이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 숫자가 많으면 이의제기 안 받아. 왜? 봐라. 남들도 다 알아듣고 이렇게 답을 찾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틀린 사람이 많으면 받아주는데.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경우는 이의제기 받아주고 어떤 경우는 안 받아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에요. 운.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건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부터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